상황이 된 것이거든요. 분란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협상을 마치고 나오는 제스처라든지 표정을 보면은 거의 80% 이상 둘이 딜을 했다. 러시아의 힘을 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크라이나가 계속 싸워주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미국은 그런 면에서는 남는 장사라고 할 수 있겠죠. 판은 이미 짜여져 있고. 류한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모시고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 미국과 러시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간 막 평화 종전 협정 내지는 휴전 협정 이런 것들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재 이 휴전 협상, 종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알래스카 회담 이후 러우 전쟁과 관련하여 즉각적인 휴전 없이 평화 협정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즉각적인 휴전, 평화 협정 차이가 있나요, 이게? 이게 휴전이란 것은 말 그대로 그 전투를 그만두자, 쉬자란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휴전 협정이 이루어지면 전선에서 일단 모든 전투가 중단이 되고 총성과 포성이 그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종전이란 것은 이게 전투가 아니라 아예 전쟁을 그만두는 것인데 사실은 그 종전 협상을 하더라도 그 사이에 완전히 종전 협상이 체결될 때까지 문서화될 때까지 전투는 계속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휴전을 계속 요구한 측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내지는 서방 국가이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휴전 상담에 별로 이제 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서 뭐 하자면 종전을 얘기하자 이렇게 됐었는데 결국 그 알래스카에서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결국 이제 종전을 내세웠다는 것은 사실은 트럼프가 젤렌스키보다는 푸틴의 손을 들어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알래스카 회담 이전에는 트럼프도 뭐 휴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회담 이후에는 휴전이 아니라 그냥 평화협정, 종전으로 가자. 그렇죠.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리고 당장 젤렌스키가 휴전을 계속 요청한 것은요. 간단합니다. 전황이 너무 불리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도 뭐 숨이 차겠죠. 아무리 뭐 대국이라고 하더라도 전쟁을 3년 넘게 해와서 숨이 찬데 러시아는 숨이 찬 상황이지만 이 우크라이나는 그러니까 숨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숨 넘어가는 사람이 더 이상 달렸다가는 진짜 쉽게 말하면 체온이 너무 오르고 과열되고 호흡이 곤란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 상황에 살 수 있는 것은 일단 뜀박질을 멈춰야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이제 휴전일 것이고요. 러시아로서는 일단은 전황이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여기서 전투를 그친다면은 기세가 꺾이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고 또한 기본적으로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은 항상 서방이 자기네들이 위기에 몰리거나 상황이 안 좋을 때 협상을 제안하면서 그 협상을 지금까지 그 푸틴이 받아들여 왔는데 그때마다 결국은 뒤통수를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조금 멀리 보면은 민스크 협정이라고 하죠. 2022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중앙 정부군과 이 돈바스 분리독립주의자들 사이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분리독립주의자 배후에는 푸틴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협상을 벌였고 그게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민스크 협정입니다. 그래서 서방의 선의를 믿고 푸틴의 입장에서 볼 때 서방의 그 선의를 믿고 협상을 주도하거나 아니면은 그 전투를 그쳤는데 그때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보강을 받아가지고 다시 힘을 추스려가지고 더 압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요. 또한 사실 이게 상당히 그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독일의 총리였던 메르켈 총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회고록을 걸렸는데요. 거기 보면 민스크는 그 우크라이나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우리의 속임수였다. 라는 말을 그 솔직하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사실은 그 전까지 이 미스크 협정에서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 서방으로부터 어떻게 쉽게 말하면 시체말로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그 심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물증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물증 하나가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최근 한 뭐 10년, 15년 사이의 경험으로 러시아, 특히 이제 푸틴 대통령은 서방 내지는 우크라이나에게 그쪽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항상 나한테 그 부메랑으로 다가왔다. 이런 불신이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휴전 협상에 상당히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만약에 이제 나토라든지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휴전으로 갔다라고 한다면은 휴전을 하면서 그때 동안 또 다시 뭐 준비를 하고 태세를 그렇죠. 해서 러시아와 또 다시 싸울 수 있는 그런 좀 준비 그런 시간을 벌어주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상황을 그 염두에 두고 휴전은 사실은 얘기하지 않고 아싸리 그냥 화끈하게 종전으로 가자. 그러고 이제 그 종전을 얘기할 때는 사실 종전도 러시아에게 꼭 유리하게 진행되리라는 보장은 없는데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자체 역량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서방의 지원을 받아서 일종의 대리전을 하는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어떤 딜 내지는 그 기싸움의 어떤 결과를 보고 입장을 정했는데 추측컨대는 알래스카에서 푸틴과 트럼프 사이에 상당한 타협 절충이 이루어지면서 푸틴 대통령은 판이 우리에게 유리해졌다. 그리고 충분히 트럼프와 좋은 의미의 어떤 딜을 하면서 우리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국면을 끌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종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 러시아와 이 미국, 뭐 푸틴과 트럼프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맞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시적인 휴전이 아니라 그냥 종전으로 가는 게 미국 입장에서 더 유리한 거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도 그렇지만 이게 트럼프라고 하는 정치인의 어떤 상황, 그러니까 특성을 생각해 보자면요. 일단 트럼프는 계속해서 바이든 행정부와 선을 긋고 있는데 뭐 바이든뿐만 아니라 그 자기 이전에 모든 미국의 그 정치는 딥스테이트. 쉽게 말하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상관없이 하나의 어떤 엘리트 계층이 있었고 이 엘리트 계층이 미국의 국내외 정치를 이끌어 왔다. 그리고 그것이 그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국제 분쟁에 일일이 개입을 해서 지역 강자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출혈을 감수했다 내지는 거기에 개의치 않았다. 이런 상황을 딥스테이트가 만들어왔는데 자기는 딥스테이트와 관계를 끊고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나간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또 미국 그 하층민이라든지 미국 국민 전체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180도 전환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이 뭐랄까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이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이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뭐 알래스카 회담 직후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상당히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물론 이제 뭐 국제 정상 회의를 하면 언론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 여론의 상승이 있긴 하긴 한데 어쨌든 트럼프가 바라는 효과를 봤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일련의 추세를 보면요. 트럼프가 사실 고만고만한 분쟁에 개입을 해서 좋은 모양새를 이렇게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도와 파키스탄의 어떤 충돌도 어쨌든 간에 그 가라앉혔고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캄보디아와 태국 사이의 분쟁도 있으니 이걸 가라앉혔고 물론 중동에서 고전을 하고 있고 많은 이미지를 잃었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서 재미를 봤는데 만약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자기가 깔아놓은 판에서 매듭을 짓고 어쨌든 간에 강화 조약이 성사돼서 포성이 멈추고 총성이 멈춘다면 그야말로 노벨 평화상은 따놓은 당상이 아닌가 싶어요. 혹자는 뭐 트럼프가 그렇게 뭐 노벨 평화상에 뭐 연연해 하겠는가 하는데 사실은 상당히 지금 주위 그 측근들에게 조바심이 날 정도로
평화상 얘기를 한다고 하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많은 경우에 가자지구라든지 팔레스타인한테 그렇게 못된 짓을 아니 또 이란을 그렇게 때려놓고 언감생심 어떻게 노벨 평화상이냐 할 텐데 이 노벨 평화상이라는 게 다른 뭐 상과는 좀 결이 달라가지고 착한 사람한테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쁜 사람인데 좀 착한 짓 좀 하라고 이렇게 부추기면서 주는 상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뭐 이란이라든지 그 팔레스타인을 못 살게 군 악동이라고 해서 이 노벨 평화상을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는 충분히 노릴 만한 상황이고요. 누가 보더라도 만약에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을 뭐 다 이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난 3년 넘게 지속되어 왔던 이 전쟁을 끝내는 모양새를 취한다면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80% 이상 노벨 평화상은 따는 당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이 트럼프의 위상을 올려주고 다음에 그 미국 정치를 어떻게 이끌어나갈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그 큰 자산이 될 거라 생각을 한다면 놓칠 수 없는 아주 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간에 이 알래스카 회담 이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종전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막 무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보니까 뭐 크림반도 반환 인정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한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돈바스 지역을 뭐 포기한다, 뭐 루안스크 뭐 얘기 나오는데 이걸 좀 얘기 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그러면 제가 한번 그 지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지도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하지만 이 지도는 살짝 한 4개월 전 지도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크라이나 그 지도가 있는데 요 그 핑크색으로 분홍색으로 칠해진 지역이 바로 지금 원래는 우크라이나 영토였는데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영토거든요. 그래서 맨 위가 루한스크 주입니다. 그리고 도네츠크 주가 있고 그다음에 자포로지아 주가 있고 헤르손 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크림 반도가 있는데 여기 그 루안스크 주와 도네츠크 주를 뭉뚱그려서 보통 돈바스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요 그 살짝 그 색깔이 다른 이 지역이 2022년 이전에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22년 사이에 내전에서 분리독립주의자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의 탄압을 물리치고 딴살림을 차리겠다라고 하는 친러시아계 정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내전이 상당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22년까지 7, 8년 동안 지속이 돼 왔죠. 그리고 당연히 민간인 피해가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런 상황을 뭐 쉽게 말하면 내버려둘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요. 여기 그런데 이 흰색 부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크라이나가 아직 차지하고 있는 지역에 검은색 줄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 행정구역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루안스크 주는 거의 100% 지금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고요. 도네츠크 주 같은 경우는 한 더 이제 서쪽으로 전진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80%를 차지하고 20%가 서쪽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푸틴이 계속 주장하고 있고 노리는 바가 뭐냐면 아직 손에 넣지 못한 도네츠크 주의 나머지 부분, 이 부분을 달라는 겁니다. 점령도 안 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영토 교환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 위쪽에 아주 약하게 표시가 돼 있는데 그 위쪽에서도 러시아군이 내려와서 차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가 몇 군데 있어요. 그 지역을 넘겨주겠다는 얘기죠. 우크라이나한테. 그러니까 물론 이게 면적면에서는 이게 상대가 안 되게 차이가 있고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일단 뭐 그 영토를 넘겨준다는 것 자체가 치욕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만 그걸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교환이라고 하는 어떤 비율이 그야말로 영어로 치면 언페어한 거예요. 하지만 뭐 전황이 워낙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아니면은 푸틴 대통령에게 그 아마 그 트럼프가 제안을 했을 텐데 이 자포로지아라든지 헤르손 지역을 일부는 다는 아니더라도 지금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그 영토에 또 일부는 넘겨주면서 그러니까 남쪽 지대를 약간 내주고 이 북쪽 지역을
특히 이제 도네츠크주를 확실히 차지하자. 이게 전 푸틴이 바라는 바고 거의 예상컨대는 또 추측컨대는 트럼프도 거의 동조를 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영토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된 것 같고 그거 말고도 또 우크라이나의 안보는 어떡하냐. 예, 그렇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예. 내주고 나서 나토를 가입시킨다 이런 말도 있었지만은 예. 나토 가입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고 예. 그러면은 그 우크라이나 안보 이런 예. 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제 그 나토 중심으로 한 서방국 쪽에서 얘기가 나올 텐데 예. 그거는 좀 어떻게 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말로는 절대로 영토를 내주지 않겠다. 이것은 뭐 협상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협상장에 나가기 전에 일종의 블러핑 같아요. 그렇죠. 센 척해야죠. 네. 그렇죠. 누가 어떤 바보가 협상장에 나가면서 내가 그 현실을 용인할 어떤 태세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겠어요. 당연히 그 위세를 부려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자기 이권을 따내야 되는 상황인데 아마 내심으로는 점령된 영토를 돌려받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내주는 순간 정치적으로 큰 그 타격을 입을 수 있는데 그걸 상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비록 동쪽의 영토는 뺏겼더라도 앞으로 확실하게 러시아의 재침공으로부터 우리의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는 확고한 대책을 보장받았다고 하면은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가장 좋은 것은 젤렌스키라든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나토 회원국이 되는 것인데 사실 이것도 사실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서방 국가가 강력히 요구하고 트럼프도 못 이기는 체 하면서 이제 받아주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나토 회원국으로 우크라이나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나토의 그 규정에 준하는 어떤 그런 지위를 주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나토란 것이 나토 회원국과 하나의 회원국이 타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모든 회원국이 같이 싸워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게도 그런 지위에 준하는 지위를 줘서 나중에 러시아가 재침공을 해올 때 나토와 같이 싸워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준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해서 결국은 협상에서 조금 더 타협적인 자세로 나오기를 유도하는 듯한데 문제는 뭐냐면 큰 그림은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 실행할 때 자잘한 디테일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한 큰 그림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세부적인 사항이라든지 실제로 시행을 할 때 충돌이 있을 수가 있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느 한쪽이 또 나 그런 적 없다는 식으로 발뺌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분위기는 무르익어 가는데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협상 주체들이 만나서 실제로 아주 정교한 조항이라든지 문구를 써낼 때 과연 합의를 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이 있죠. 근데 사실 러시아 입장이 대부분 관철되는 것 같고 예. 그 이유는 당연하죠. 그 전장에서는 유리한 승기를 잡고 있으니까. 예. 그럼에도 이 나토 국가 입장에서는 예.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싸워주길 또 바라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조만간 이제 미우로 3자 회동이 열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는데 과연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사실 야구 팬인데요. 네. 아주 그 뭐랄까요? 그 야구란 그 스포츠가 변수가 많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5회에 앞서 나가다가도 실제로 그 나중에 그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사실 지금 제가 응원하는 팀이 너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가지고 속상한 적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너무 변수가 많은 앞날을 예측한다는 것이 부담이 드는데 굳이 그 예측을 한다면은 큰 판은 짜여져 있는데 결국 여기서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가 얼마만큼의 운시의 폭을 가질 수 있느냐를 놓고 좀 난항이 예상이 되고요. 어느 틈에 또 세계 정치 구도가 바뀌어서 크게 보면 러시아와 미국이 거의 이제 한 진영이 돼버렸고 그 반대편에 서유럽 진영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있는 모양새가 됐어요. 이런 지각 변동이 일어났는데 이 지각 변동이 결국은 자리를 잡을 때 뭐 계속 여진이라고 하나요? 작은 지진이 계속 있을 수 있고 화산이 폭발하면서 언제 또 판이 또 뒤집어질지 모르는 이런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러시아 측은 아직 뭐 3자 회동에 대해서 예. 뭐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예. 그 어떻게 나올 걸로 보시나요? 그 트럼프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트럼프가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러시아의 편을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하면은 못 이기는 채하고 나갈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더 예상을 하자면 푸틴 대통령은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빠지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을까. 정말 이건 이제 근거 없는 네네. 추측입니다. 네. 사실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3자 회담에 나가서 얻을 게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푸틴으로서는 잘해야 본전이고 조금이라도 삐끗하면은 상당히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명성이라든지 업적에 흠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3자 대면이 되는 것이 그래도 종전이라든지 전쟁의 종식을 앞당기는 근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텐데 그게 쉽지만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현 시점에서 교수님께서는 과연 이 러우 전쟁이 이번에 정말 그 트럼프와 푸틴이 원하는 대로 종전으로 갈지 예. 아니면은 또 한 번 또 이게 예. 뭐 결국에는 어그러져 가지고 예. 또 다시 전쟁으로 갈지 예. 어느 쪽 보고 계세요? 정말 어려운 답변 상황일 텐데요. 결국은 나중에 이 알래스카에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말이 오갔는가가 밝혀지겠지만 지금은 사실은 정확한 내막은 모르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러니까 협상을 마치고 나오는 두 분의 제스처라든지 표정을 보면은 거의 80% 이상 둘이 딜을 했다. 입을 맞췄다 좀. 예. 네. 그리고 이제 판은 이미 짜여져 있고 세부적인 어떤 그림을 덧칠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종전으로 가는 추세에는 큰 변화가 없을 텐데 설령 한번 출렁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판을 완전히 뒤집는 수준으로는 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그 구도가 짜여져 있고 그 구도가 결실을 맺는 것이 과연 언제인가는 속단할 수 없는데 잘 되면 올해 아닐 수도 있고요. 안 되면 조금 내년 넘어갈 수 있게 되는데 큰 구도는 짜여졌는데 아직까지도 세세한 조정의 여부가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미국이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 미국은 그렇게 이제 종전 협상이라든지 휴전 협상 여기에서도 이제 키를 쥐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투를 벌이는 상황에서도 예. 나토보다는 미국이 더 많이 무기를 또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한테.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었죠. 그러면 무기 중단을 그냥 끊어버리고 종전해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약간 그렇게 결정을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나요? 미국 일단 입장에서? 그 서방 그 동맹국과의 관계도 있고요. 그러니까 막 겉으로는 막 유럽 막 까고 욕하고 하지만은 예. 그래도 이제 관계가 있으니까. 예. 사실은 아무리 뭐 동맹국을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게 쉽지가 않았고 사실 미국도 워낙 거대한 선박이기 때문에 이 선박이 거대할수록 항행 진로를 바꿀 때 급편침을 하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네. 큰 홀을 그리면서 방향을 바꾸는데 아무리 트럼프라고 해도 이제 그런 상황일 것이고요. 아마 그 무기 지원에 관해서는 제가 아주 테크니컬한 부분은 모르는데 바이든 행정부 때 아마 약속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만약에 이제 기한이 됐을 때는 뭐 트럼프가 더 확실하게 뭐 끊는다든지 아니면은 젤렌스키에게 너 말 안 들으면 진짜로 본때를 보여주고 있다 하면서 협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닌 듯 하고요. 또한 뭐랄까요. 트럼프도 나름대로 협상의 달인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고 미국도 지금까지 러시아라든지 다른 강대국을 다뤄왔던 어떤 그 협상 기술이 있는데 그냥 상대방 말을 다 들어주기보다는 내가 너하고 지금 그 딜을 잘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수가 틀어지면 나 진짜 엇나갈 테다라고 하면서 그럴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카드가 미국으로서는 러시아를 다루는 어떤 제어할 수 있는 카드로 버릴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아무리 두 사람 사이에 딜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미국으로서는 그래도 러시아가 힘이 빠지기를 바랄 텐데 러시아의 힘을 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크라이나가 계속 싸워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하지만 미국은 그런 면에서는 남는 장사라고 할 수 있겠죠. 아. 예.
그리고 그 휴전에 대한 협상 논의가 계속되는 와중에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공습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예. 보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드론을 활용한 게릴라전을 통해서 그 러시아의 주요 시설을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아예 그 키이우 대상으로 막 공격을 하다 보니까 민간인 사상자도 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러 전쟁 전황은 어떤가요? 전황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까 모르겠는데요. 아까도 제가 뭐 설명드렸지만 러시아는 숨찬 상태고요. 우크라이나는 숨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사실 부분 동원을 통해서 제한적인 전쟁을 해오면서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계속 상대방을 압박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진짜 총동원을 해서 최근에 우리나라 보도도 나오지만 길 가다가 총 들고 싸울 수 있는 연령대의 남자들 뭐 20대든 30대든 40대든 붙잡아 가가지고 강제로 입영하게 만드는 상황이 연출될 정도로 심각한 병력 부족에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그런 대로 잘 버텨왔는데 방어막이 계속 얇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얇아져가지고 어느 순간에 뻥 뚫릴 상황이 될 텐데 이게 보통 예를 들어서 그걸 뭐 과학용어로 뭐 임계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거의 거기에 다다랐다는 조짐이 계속 있죠. 또 그런 측면을 지적하는 국내 군사 전문가도 꽤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푸틴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협상을 통해서 뭐랄까요? 되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네츠크주에 아직 점령하지 못한 상황을 트럼프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만약에 그걸 얻을 수 있으면 최고로 좋은데 만약에 그것이 깨지더라고 하더라도 군사력으로 한 두어 달 안에 그쪽 지역을 점령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전황은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사실은 또 뭐 조금 말을 보탠다면 지금 3년 동안의 전쟁을 보면서 저는 또 한번 그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소모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제1차 세계대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강기라고 역사학자들은 표현하는데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의 기간을 전강기라고 하고 때 그 엄청나게 많은 군사 사상이 나와서 미래전을 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소모전 이론, 그러니까 상대방을 단기간에 완벽히 제압하는 그런 전략 전술보다는 상대방을 계속 지치게 해서 지치게 한다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상대방의 역량을 계속 빼서 빈혈 상태에 만든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방을 제압한다고 하는 이론이 상당히 러시아 및 그 소련에서 아주 그 심도 있게 그 고민이 되고 실제로 일원화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뭐랄까요? 단기간에 적을 완전히 제압하는 그런 식의 전쟁으로 우리 뇌리에 각인된 것이 바로 그 20세기 말에 있었던 그 걸프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현대전이 다 그런 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식이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처럼 상대방을 계속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웨어 다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닳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제 빈혈 상태에 빠뜨려서 쓰러지게 만드는 이런 전쟁이 21세기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러시아가요. 실제로 사실은 그런 소모전을 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전쟁이 길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러시아가 그 소모전 이론에 걸맞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를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 뭐 그 가시적인 어떤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추세를 놓고 보자면 러시아가 의도한 그런 소모전 전쟁 수리 전쟁 전략이 사실은 효과를 보고 있고 조만간 그 결과를 러시아 쪽에 유리하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판단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도 상당히 그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뭐 대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라는 작은 나라를 단숨에 제압하지 못하고 뭐 절절맨다라고 하는 식으로 러시아 군의 역량을 과소평가하거나 아니면 쉽게 말하면 아주 그 폄하하고 우습게 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러시아의 어떤 군사 전통에 관한 어떤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죠. 사실을 따지고 보면 러시아도 나름대로 엄청난 이 방위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군사 전략이라든지 군사 사상에 엄청나게 많은 그 재원을 쏟아 부으면서
하면서 전쟁을 구상해 왔던 나라인데요. 그런 전통을 좀 안다면 그렇게 쉽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는 것이고요. 결국 러시아가 훨씬 더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이 소모전을 사실은 이번 전쟁에 적용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직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얘기 좀 해보겠는데 최근 예. 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리는 등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젤렌스키 정부의 부패 혐의가 불거진 모습인데 이건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전쟁을 하면요. 당연히 구체적인 병력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어떤 무기라든지 이렇게 그 부분이 있는데 또 하나가 중요한 측면이 역시 그 프로파간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전쟁이 정당하다. 적은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어떤 선전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동원하고 전 세계의 여론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끌어오는 것이 있는데 러시아도 그런 프로파간다를 했고요. 우크라이나도 그런 프로파간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러시아의 프로파간다는 사실은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반면에 서방과 우크라이나의 그 프로파간다는 많은 그 이유에서 그것을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많이 공감도 하고 있었죠. 네. 서방과 우크라이나의 그 프로파간다는 간단했습니다. 이것은 자유진영 대 권위주의 진영 그리고 민주주의 대 독재의 대결이었다. 맞아요. 네.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요. 이 뭐 러시아 측의 뭐 프로파간다는 사실은 뭐 뻔한 얘기기도 하고 제쳐두고로서라도 이쪽 그 반대편 진영을 놓고 보자면요. 저는 이 전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른 지역의 전쟁을 볼 때 너무 좀 뭐랄까 단순하게 본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서방 진영이 사실은 민주주의 체제가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국내 정치가 민주적이라고 해서 그 나라가 대외, 외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민주적으로 행동하는가? 얘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적인 국가가 다른 지역이나 국제 무대에서는 상당히 그 고압적으로 아니면은 그 반민주적으로 행동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세기나 그 내내 영국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가진 고도의 민주주의 국가였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그야말로 패권주의적이고 침략적이고 그리고 세계 평화를 깨트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나라가 민주적이라고 하면은 그 국제사회에서 국제 무대에서 하는 행동도 민주적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서방 진영 국가들이 민주적이라고 해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과연 민주적으로 행동했는가 이거 좀 별개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쪽 그 우크라이나 진영의 프로파간다가 우리가 민주 진영과 자유 진영을 대표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민주주의 국가고 자유로운 국가다라는 식의 그 뭐랄까요 선전을 해왔고요. 전쟁 초기에는 우리나라 여론이라든지 방송 매체 그다음에 신문 매체도 다 그런 쪽으로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보면은 키이우를 수도를 포기하지 않고 결사항전하는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상당히 위대한 지도자이다. 그리고 이게 우크라이나와 세계의 그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이 감정이입을 해왔는데 그것은 정말 프로파간다일 뿐이고요. 상당히 문제가 많은 정치가였죠. 일단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뭐 요즘 또 정보가 나오고 있지만 적어도 유럽만 놓고 보면은 유럽에서 가장 부패가 심한 나라였어요. 뭐 이런 그 정보를 제시하면 어떤 분들은 러시아도 뭐 러시아는 더 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러시아도 물론 부패가 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라의 어떤 통치 구도를 거덜낼 만큼 심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푸틴이 그것을 견제를 해오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런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없는 나라가 바로 우크라이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 동안에 천문학적인 금액의 지원을 받았는데 부패한 어떤 사회구조와 정치구조를 가진 나라가 그런 식으로 천문학적인 지원을 받았을 때 나타난 현상이 뭐겠습니까? 옛날에 그 20세기 중엽에 장개석에 중국을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이 엄청나게 그 지원을 해주는데 미국의 지원이 사실은 이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그 마오쩌둥의 공산 진영과의 싸움에서
그쪽에 투여되지 않고 다 그 착복되거나 횡령되어서 그러니까 열을 지원해 뒀는데 그 전선에는 1이나 2가 가고 나머지는 다 중간에 다 새버리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상황이 우크라이나도 연출이 된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불만이 많았었고 그리고 하지만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참아왔던 것인데 그것도 어느 순간에 임계선에 다다라가지고 결국 최근에 터졌던 것이죠. 그래서 반부패 조사 활동을 하는 독자적인 기구가 실제로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측근을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거의 뭐 고구마 줄기라고 하나요? 줄줄이 나와서 젤렌스키 측근들이 쉽게 말하면 그 조사가 실제로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거의 뭐 그 젤렌스키 측근들이 거의 다 날아가 버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젤렌스키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독자적인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자기 권력 아래 두고 통제하는 입법을 가결했는데 여기에 이제 일반 시민이 반발을 하면서 사단이 났었고 너무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법안을 또 철회를 최근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분란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사실 이런 상황은 젤렌스키에게 정말로 불리한 것이요. 일단 그 전쟁 지도자로서의 어떤 위상에도 큰 흠이 갔고 국력을 총동원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지만 서방 진영이나 미국이 젤렌스키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젤렌스키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전까지 만약에 서방 뭐 미국과 러시아가 어떤 딜을 해서 판을 짜놨는데 젤렌스키가 거기에 계속해서 저항한다든지 말을 듣지 않을 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쿠데타라든지 정변이라든지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젤렌스키를 날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젤렌스키에게 이것은 뭐 도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젤렌스키의 어떤 운신의 폭을 정말로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 가지 이제 조합을 해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이제 뭐 할 말이 별로 없겠네요. 젤렌스키 입장에서도 뭐 회담에 나가가지고 그렇죠. 뭐 예전처럼 그렇게 강한 메시지는 던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참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보면서 많은 이제 고민과 갈등과 어떤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보면 강대국 사이에 낀 약소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약소국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헌신짝처럼 배신당하고 짓밟혀도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정이입을 하는데 또한 약소국일수록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이게 그 기민하게 이 변화에 대처하면서 생존을 도모해야 되는데 어떤 이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너무 그 매몰돼서 현실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를 또 여실히 보여준다고 했을 때 항상 우리가 뭐 역사도 그렇고 현실 정치에서도 그렇고 이상이냐 현실이냐를 놓고 갈등을 하는데 결국은 이상을 추구하다가 현실적인 최소한의 이득까지도 놓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경우가 바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그 항상 이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는 특히나 이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이 선택을 할 때 고민이 되기 마련인데 또 한 번 어떤 반면 교사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우크라이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시아 상황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전쟁 비용을 충당하는 핵심 수입원인 석유와 가스 수입이 또 7월 한 달간 전년 동기 대비 27%도 감소했다 그러고 아울러 물론 우크라이나 군이 훨씬 더 사상자 수가 많겠지만은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전사자 수가 최소 12만 명을 또 넘는다라고 합니다. 여기다 또 부상자까지 합치면은 뭐 수십만 명 또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로 러시아 경제 전반이 뭐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뭐 이렇게 그 표현하면은 러시아가 감당하고 있는 전쟁 피해를 쉽게 감잡을 수 있을 텐데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러시아가 관여했던 모든 분쟁이나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전쟁이 바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뭐 사실 2차 세계대전은 뭐 사실은 뭐 천문학적 거의 뭐 그러니까 1억 9천만 명 인구 중에서 3천만 명이 목숨을 잃는 피해를 입었으니까 네네. 이것은 사실은 뭐 그 진짜 넘사벽의 전쟁 피해였는데 그 이후로 소련 및 러시아가 그 계속해서 그 어떤 특정한 분쟁에 개입하거나 아니면 끌려들거나 했었는데 거기서 입은 피해가 적진 않았죠. 근데 그 전까지는 아프가니스탄에 개입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전투를 하면서 사실은 5만 명 정도의 전사 피해를 입었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훌쩍 그거를 넘어선 상태거든요. 근데 물론 뭐 한때는 뭐 좀 프라파간다적인 성격이 섞여서 러시아의 그 인명 피해 규모를 뭐 50만 명, 뭐 70만 명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정말로 부풀려진 것이었고 제가 예전에 나름대로 분석을 할 때는 10만 명은 넘어갈 것이고 15만 명은 안 될 것이다라는 그 사이에서 추측을 했는데 아주 지금 최근에 나오는 분석은 그런 예측이 크게 틀리진 않았다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은 러시아 국민들에게 큰 고통이 될 수 있는데요. 또한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인명피해 규모가 비극인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크레물린에 있는 러시아 그 정치 지도자들의 입장을 바꿀 만한 그런 고통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여기서 러시아가 이런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전쟁을 지금 마무리 지었을 때 장기적으로 얻는 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할 것이라고 할 것이고요. 그런 식의 선전이라든지 아니면 입장에 러시아 국민들의 대다수는 또 동의를 할 듯합니다. 그런 면에서 피해 때문에 전쟁을 뭐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는 보이지 않고요. 하지만 이제 또 경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러시아 경제가 잘 버텨왔는데 지금 사실은 좀 숨찬 상황이죠. 근데 이것도 아마 제가 볼 때는 브릭스 체제를 강화해서 넘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숨찬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달리는 추세를 줄이거나 아니면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한편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최근 러시아가 이 러우 전쟁에서 구형 무기를 모두 소진한 후부터 신규 무기를 비축하는 데 공을 들이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향후 나토 국가들이 개입한 이 분쟁이 발생한 가능성에 대해서 좀 전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해석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뭐 러시아는 사실 계속 꾸준히 군비를 증강해 왔죠. 또 한번 역사를 들여보자면요. 뭐 당연히 냉전 시대 때는 미국과 맞짱을 뜨는 국가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재원을 군비 증강에 쏟아왔던데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10년 동안 체제 전환의 고통을 겪으면서 특히 쉽게 말하면 보리스 엘친 대통령 때 완전히 러시아 군사력이 쉽게 말하면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종이호랑이가 됐는데요. 2000년에 그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고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일정 정도 안정을 찾았고요. 더더군다나 운도 좋아서 국제 유가라든지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러시아 경제가 상당히 완전히 그 10년 동안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상당히 발전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2000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군사력을 다시 재건하고 복원하고 강화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라고 하지만 그 뒤에 있는 미국이라든지 서방과 대결해서 3년 동안 전쟁을 수행해 올 수 있었는데요. 그런 추세에서 과히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무기 재고가 바닥났기 때문에 군비를 증강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러시아는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요 10년을 빼고서는 항상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재원을 군사력에 투자해 왔는데 오히려 지금 두드러지는 현상은 러시아의 군비 증강보다는 서방 국가들의 군비 증강입니다. 그 측면이 더 오히려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군비를 증강한다고 하는 것은 뭐 늘 그래왔기 때문에 별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특이하거나 깜짝 놀란 상황은 아닌 것이고 오히려 예를 들면 독일이 재무장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에 우리가 더 눈길을 주고 서유럽이 과연 어느 수준까지 군비를 증강할 것인가 이런 측면을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면 유럽에서 전반적으로 이 보수 정권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독일 경제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유럽을 이끄는 예. 선두주자였는데 최근에 또 유럽의 병자가 됐다. 예. 이 중국에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독일의 제조업이 무너진다.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 산업을 들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그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 러우 전쟁이라는 게 발생을 해서 이것 때문에 군수 산업으로 돌릴까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해요. 실제로 예. 뭐 폭스바겐 공장을 거기에서 이제 군수 뭐 물품을 생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사실은 또 결국은 서유럽으로 넘어갈 때 국내 정치에서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엘리트라고 할까 아니면 뭐 크게 보면은 진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 대한당 뭐 이런 식의 어떤 사람들은 극우라고 표현하고 어떤 분들은 또 급진 우파라고 표현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뭐라고 새로운 대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민이라든지 그 사회복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대립각을 세우면서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섣부른 추측일지 모르지만 기존의 정치 세력과 독일 대한당이라고 대표되는 그런 반대 진영이 이 부분에서는 의기투합하지 않을까. 독일의 그 군대를 키우고 재무장을 하는 측면에서는 양측이 다 그러니까 대립하기보다는 의기투합을 해서 그쪽 방향으로 해서 밀고 나갈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항상 그 경제가 위기에 처할 때 원칙적으로는 분쟁을 줄이고 하면서 해야 되겠지만 가장 손쉬운 방법이 무기 생산해 가지고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그럴 텐데 네. 그런 유혹을 독일도 느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또 이런 말을 하기가 조금 자신감이 조금 없어지긴 하는데 결국 독일이라는 나라가 유럽에서 항상 전쟁을 일으켰고 그런 쪽으로 쉽게 말하면 그 사고를 친 나라였는데 독일이 재무장을 하고 국내 GDP의 5% 수준으로 군사력을 강화한다고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러시아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반응이나 대응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결국 100년, 200년간의 역사를 놓고 볼 때 독일이 재무장하는 것이 독일 자체나 아니면 유럽 전체나 세계 전체의 관점에서 과연 이렇게 용인할 수 있는 것인가 조금 더 경각심이라든지 아니면 조심스럽게 그것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러시아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독일이 군비를 증강하고 재무장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식의 여론이 형성된 것이 사실 뭐 이해는 되는데요. 이 가슴 한켠이 약간 싸한 느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역사가 계속 그랬던 것 같네요. 사실 또 예. 패전국인 일본을 예. 뭐 미국은 완전 그냥 농업국가로 만들려고 했는데 예. 또 한반도 전쟁이 발생하는 바람에 예. 또 다시 일본을 막 키워줬었고 예. 그러다 일본이 너무 크니까 예. 또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또 일본의 힘을 빼는 그러면서 또 뭐 러시아와 또 미국이 또 그런 냉전 시대 경쟁을 하다 보니까 또 중국을 또 키워줬는데 예. 지금 또 중국이 그러고 그렇죠. 다음 차례는 뭐 이렇게 가다가 또 독일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진짜. 그러니까 독일이 그래도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운영해왔던 나라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저도 거기에 상당히 깊은 감명을 받아왔었는데 독일이 자체 방어를 위한 수준으로 군비를 증강하고 재무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 가능하고 또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이게 그 관성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방어 차원을 벗어나서 공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군비가 증강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고 아니면은 아무런 위험성이 없다고 낙관할 수 있는가? 역사를 놓고 보면은 그것이 좀 쉽지만은 아닙니다. 독일의 재무장, 군비 증강을 조금은 감시의 눈길로 우리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푸틴 대통령이 2022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파급이란 것이 있는데 그 안 좋은 쪽의 파급이 결국 독일의 군비 증강, 재무장이라고 하는 사태를 결국은 허용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는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푸틴이 잃어버린 것을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의 실을 따질 때는 분명히 독일이 재무장하는 상황을 허용해주는 빌미를 주었다. 이것은 분명히 러시아에게 두고두고 화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무튼간에 이게
뭐 바로 종전이 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그 끝에 가까워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러우 전쟁 이후에 이 동북아 정세는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에 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에서 나름대로 적지 않은 성과를 얻은 것은 미국에게서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는 결과일 텐데 그럼 그 미국은 왜 양보를 했을까 했을 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중국을 주저앉히고 견제하는 상황을 미국이 만들어내려고 할 텐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위해서 러시아가 얻고 싶은 것을 주었다고도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미국은 모든 힘을 다해서 중국을 주저앉히려고 할 것이고요. 당연히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면서 이 동북아시아의 위기가 고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의 주범이 중국인지 미국인지는 또 따져봐야 될 문제겠지만 지금까지는 미국의 주의가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이스라엘 쪽에 분산되어 있었는데 그쪽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미국의 관심은 거의 100% 중국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 쏠릴 것이고 그러면은 긴장이 고조가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또 한 번 경랑에 휩싸일 것이고 여기서 생존을 도모하려면은 그야말로 정말 고찰방식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뭐 제가 뭐 특별하게 해안을 가져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뭐 누구라도 다 추측 가능한 얘기인데요. 결국은 이게 유라시아 대륙의 동과 서가 연동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서쪽의 분쟁이 가라앉는 만큼 이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서의 분쟁 가능성이 높아진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일 수 있겠죠. 네, 오늘 나오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예, 결국 한마디만 말씀을 보태자면요. 강대국들은 그 강대국이기 때문에 서로 아주 격렬하게 싸우는 모양새도 취하지만 또 강대국끼리의 문법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강대국들은 뭐 진짜 그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하겠다고 서로 그 치열하게 싸웠다가도 한순간에 악수를 하면서 서로 웃는 낯으로 껴안을 수 있는 그 상황이다. 이런 것이 역사가 항상 입증해 왔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바보가 되는 것은 바로 그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입니다. 이 작은 나라들이 순진하게 어떤 열강에게 잘 보인다든지 어떤 열강과 사이가 좋기 때문에 나의 안위가 보장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런 그 순진하고 나이브한 생각이 얼마만큼 철저하게 배신당해 왔는가를 뭐 예전에 19세기나 20세기 초를 따지자고 하면은 체코가 될 수 있겠고요. 아니면 미국과 일본이 가스라테프트 조약을 맺어가지고 한반도가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 근데 그런 것은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열강 정치를 너무 나이브하게 믿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약소국이 바로 우크라이나다. 그러니까 이런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동맹 정치라든지 동북아시아 정세를 분석할 때 미국을 믿고 따르면 우리의 안위가 자동적으로 보장된다는 생각을 해왔는데 그런 생각이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세계의 어떤 축이 맞물리면서 어떤 쪽으로 나갈지를 우리가 면밀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한 열강에 시체말로 몰빵을 했을 경우에 얻는 득보다는 실이 더 클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교훈을 주는 사례가 바로 우크라이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정말 역사는 또 반복되고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러우 전쟁이 끝나면은 확실히 이 동북아 그 정세가 좀 시끄러울 것 같은데 이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반면교사 잘 삼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좀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서 정말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또 다음에 모셔가지고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류한수 교수님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